자, 이번 시간은 264페이지예요. 담보물권 중에 첫 번째 유치권입니다. 기본적으로 담보물권부터 정리 조금 해보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부종성 있다.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야 담보물권이 성립한다. 수반성. 부종성 때문에 수반성이 나오죠. 즉 피담보채권은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 이 물상대위성은 당해 담보물권의 대상인 그 물건의 가치 변형물이 권리가 발생하게 되면 그 권리 위에, 즉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가치 변형물 위에 담보물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성격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완전히 변제될 때까지는 담보물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성질이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 물상대위성이라는 것은 우선 당해 담보물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요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질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선 변제 효력이 없는 유치권에서는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유치권 구체적으로 보죠. 1번. 다음 중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한다. 타물권성이다. 유치권은 타물권이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 위에만 성립하는 물건이에요. 이때요, 타인의 물건이란 것은 채무자 소유이든 제3자 소유이든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 채권자인 유치권자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면 되는 거죠. 2번. 채권이 목적물에 반하는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한다. 동일한 사실관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식당에서 우산을 서로 맞바꾸어 갔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동일한 사실관계죠. 이런 경우에 인정된다라는 것이에요. 3번.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별채권을 갖는다. 알아두셔야죠.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니까요. 이게 담보물권이니까 파산법상의 별채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보물권이지만 뭐는 없다. 우선 변제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채권이 있지만 이거는 파산법상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이한 효력이 없다 했는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4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의 성질은 임의 규정성입니다. 이 말은요,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 채권자가 상대방 채무자 사이에 유치권 배제하기로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때만 유치권이 성립해요. 이게 따라서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따라서 4번이 틀렸죠. 5번. 유치권을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은 변적이 있어야 한다. 요건입니다. 그죠? 돈 받을 채권, 그것을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채권이 돈 받을 수 있는 때가 돼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유치권 성립한다. 이게 요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요. 유치권은 채권을 안전하게 변제받기 위한 담보 물권입니다. 그런데 동시행 항변권은요, 이 항변 권능으로서의 채권적 권능이에요. 채권성을 가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거절만 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유치효니까 점유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부하는 것에 불과해요. 안 해. 뭐, 이거 거절의 대상은 점유를 계속한다니까 이건 물건을 계속 점유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거절이니까 행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의 모습은 다양하죠. 그래서 이 성격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자, 3번에요. 기억,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점유를 선임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 유치권은 당의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죠? 동시행 항변권은 물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행위를 거부하는 거니까. 물건 없이요. 자기 해야 할 채무를 거부해버린다는 거니까. 물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반드시 물건을 점유할 필요는 없죠. 니은,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이 담보 물권에 있어서 물건과의 결연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이건 하나는 물권이고 이거는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니까 병존 가능하죠. 유치권 선입했다고 해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병존할 수 있는 성질이다. 병존. 옳습니다. 리얼.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인 반면에 동시행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이다.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거절하는 권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치권은요, 물권이에요. 독자적인 물건요.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자, 4번. 자, 여기서부터는 틀린 것만 잘 정리하겠습니다. 옳은 질문은 여러분이 줄 거 가지고 보십시오. 계속 보시면서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기본 교재로 가서 강의 내용을 보십시오. 간단하게도 한번 쭉 그 부분만 쭉 보시면 스킵해서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보시죠.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위에 있던 이거예요. 이거.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 유치권 선입해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선입하지 않는다. 이래 됐죠. 그렇죠? 그래서 4번에 5번 보시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다. 여기는 맞아요. 유치권은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담보 물권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담보 물권이다. 당사자 약정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권이라도 대상물이 부동산일지라도 여기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 등기 없어요.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죠. 유치권 배제 특약의 약정을 해버리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채권자 스스로가 유치권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것은 채무자 약자한테 유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뭐라 하냐, 유치권 선임 요건에 관한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제 특약이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자, 5번은 물건과 즉 유치한 물건,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채권 발생 사이에요. 채권 발생된 채권, 이 채권 사이에 두 개 사이에 반드시 밀접한 결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게 있을 때만 유치권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 자, 1번에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요. 5번이죠. 5번. 자, 여기에 결연관계에 관해서는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것은 결연관계 없어요. 임차물과 또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청구, 권리금 반환 청구, 이것도 역시 임차물과 결연관계 없어요. 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금 반환 청구는 결연관계 없으니까 뭐가 없다?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수의사가 치료비는 치료비요. 또는 진료비요. 뭐 의사가 환자분 진료비 있죠. 이건 뭐예요? 이게 전문가의 용역 서비스예요. 그죠? 전문가의 전문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에 대한 대가죠. 서비스의 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연관계가 없어요. 물건과 결연관계가 없어요. 3번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킨 업자가 대가를 받기 전에 그 컴퓨터를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 주인에게 돌려줘버리면 그럼 뭐예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당의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점유가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물을 채무자한테 돌려줘버리면 이때는 간접 점유를 통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4번 위 3의 업자가 후일 그 컴퓨터를 우연히 점유하게 된 경우, 다시 그 물건을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여기에 수리비 채권은요, 요것은요, 수리했던 그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 물건. 그렇죠? 요 수리한 그 목적 물건과의 사이에서는 수리비 채권이 뭐였어요? 요거는 결연관계가 인정돼요. 인정되니까 만약에 물건을 원래 주인한테 수리비를 내지 않은 사람한테 돌려줬다가 수리비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사유로 그 물건이, 그 수리했던 그 물건이 수리해준 그 업자한테 다시 물건이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너 종전에 그 옛날에 너 수리비 안 내놓으면 이 물건 못 줘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이게요, 결연관계 인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다시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의 물건의 점유와 여기에 있는 수리비 채권, 이 채권 사이에 이렇게 결연관계는 요하잖아요. 여기는 결연관계를 필요하잖아요. 점유할 때 수리비 채권이 발생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는 나중에 점유하더라도 이미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존재하면 나중에 물건을 점유했더라도 유치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점유와 채권, 권리 사이에는 결연관계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건과 채권 사이에는 결연관계가 필요하지만 그 물건의 점유와 채권 사이에는 결연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5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던 자가 그 물건을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때는 뭐냐면 유치권 선임 요건에 말입니다. 그 유치권자는 점유를 계속해야 되죠. 유치권자는 점유해야 되는데 유치권자가 이 점유는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점유가 불법 점유에 해당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당한 점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위협하잖아요. 돌려줘야죠. 그래서 적법한 점유에 한해서만 유치권이 인정돼요. 여기에서만. 따라서 불법 점유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점유는요, 직접 점유든 또는 간접 점유든
다 포함합니다. 이 점유는요. 다만 이 간접 점유는 조심해야죠. 아까 분 했죠? 채무자한테 그 물건을 돌려주면서 채무자 네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인 내가 간접 점유할게. 이런 형태로서는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관시켜놨다. 그러면 이때 보관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이고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하는 거죠. 이런 점유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치권 성립에 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6번에도 똑같은 문제예요. 유치권 성립에서 설명으로 적당치 않는 것 6번에 보시면 4번 보시죠. 4번. 물건의 점유 전에 관련되어 있는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점유할 때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죠?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연 관계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점유할 때 채권이 발생한다.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4번. 점유와 채권 사이의 결연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5번 지문은 알아두셔야겠죠? 피고가 유치권자예요. 이럴 때 유치권 행사했을 때 이때는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때 어떻게 하냐? 즉 원고의 청구권도 인정되고 피고 유치권자의 권리도 인정되면 이럴 때는 법원은 어떻게 재판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상환, 급부,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 이 말이죠. 주고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동시행 한변권에 있을 때 똑같은 이런 판결하죠. 이렇게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을 한다. 이것은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7번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세요. 7번에 1번 주택의 신축 공사를 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 대금 채권, 공사금 채권을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게 뭐예요? 결정하겠죠? 7번이에요. 수급인은 일을 완성해준 사람이죠. 일을 완성한 사람이 보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 청구는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일을 완성한 그 완공물에서 나온 거죠. 완공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기는 결연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급인은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수급인은 뭐 할 수 있다? 이 완공물을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결연관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번 유치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했죠. 1번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행사와 채권, 피담보 채권 행사는 별개죠.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해야겠죠. 1번 틀렸다. 2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걸 대담보 청구라 그래요. 이때는 이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형성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형성권이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 승낙이 있을 때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하면 그것만으로 곧 유치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3번. 자, 유치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자,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요,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유치권 소멸 청구권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 형성권을 행사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되죠. 따라서 행사를 통해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반 시 당연히 또는 즉시 이건 아니죠. 소멸하는 게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면 소멸한 거예요. 이게 뭐 형성권 행사해야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도 조심해서 알아두셔야죠. 4번이 맞는 말이네요.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따라서 일방적 의사표시가 되면 즉시 소멸합니다. 5번 유치권은 점유를 잃더라도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했는데 유치권은요. 5번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해야 유치권이 존속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점유가 상실돼 버리면 유치권도 소멸하여 없어집니다. 이렇게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여 없어져요. 상실해 버리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성립 요건을 흠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나머지는 그대로 유치권자에 인정되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5번에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정할 수 있는 권리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자, 유치권자 의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이거는 금지입니다. 금지 원칙입니다. 즉 채무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하면 안 돼요. 채무자가 승낙하면 사용, 대여, 담보 제공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사용에는 보존행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관주의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유치권자가 지켜야 돼요.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소멸시켜볼 수 있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위반했을 때는. 그죠?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4번에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없어요. 아예. 유치권에는 유치물이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침탈당해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자가 침탈을 해가 버리면 이렇게 유치권 자체는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했으니까 유치권에 의한 물권자 청구권은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유치권 자체가 소멸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자, 침탈 당했을 때 유치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치권자는 유치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돼요.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이것을 행사해야 돼요. 따라서 유치물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점유권에 의한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물과 결령 관계가 없다. 따라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2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이니까 등기할 수 없고
다만 배제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가능합니다. 3번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 물건에 관련되어 있는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취득하면 점유와 채권 발생 사이에는 결정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치권 성립할 수가 있다. 4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상환 청구권의 기한이 허여가 있으면 인정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행사했더니만은 유익비가 좀 크니까 말이죠. 그 의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상당 기간 그 유예 기간을 허여받아 버리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 변제기는 뒤로 밀려버립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게 되죠. 상당 기간 유예돼 버리면.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유익비에 관한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유치권 행사는 소멸해 버립니다. 5번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대담보 청구를 해서 보죠. 대담보 청구권이 인정돼요. 자, 대담보 청구하면 즉시 유치권이 소멸한다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에요. 즉시라고 하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유치권자야, 유치권 좀 소멸시켜 줄래? 라고 하는 게 대담보 청구예요. 내가 상당한 담보로 다른 담보를 대신해서 제공할 테니까, 유치권 대신에 대해서 제공할 테니까 유치권 좀 소멸시켜 줘. 이렇게 청구하는 게 대담보 청구예요. 그러면 이 청구를 받은 유치권자가 승낙해야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이게 즉시가 아니라, 그래,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다만, 우리 법원에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자가요, 그냥 감정적으로 말이죠. 충분한 담보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유치권 승낙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요, 유치권자의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이 판결에도 유치권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담보 청구했는데 유치권자가 승낙해버리면 유치권 소멸하겠죠. 또 하나는요, 유치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채무자 너한테 나 손해보이겠어. 나는 이게 유치권 나를 그냥 행사할래. 이런 의도가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요, 유치권자의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어요. 채무자가. 그러면 이 판결에 의해서 유치권을 소멸시켜오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하나만 볼까요? 13번.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하였고, X 건물에 지금 1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갑이네요. 저당권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고, 여기에 이어서 2번으로 전세권을 취득하고, 을이. 그 후에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여기에 다시 3번이 되겠지만 2번 저당권자 되겠죠. 이게 병이 취득했고, 이렇게 되겠어요.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오는 X 건물. 자, 경매 신청하기 전에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있네요. 여기에 수리한 자의 정, 비용 받을 수 있는 비용 채권이 있어요. 수리비 채권이죠.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리비를 안 주니까 이 정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옳은 거 써냈네요. 자, 이때 이 유치권은요, 소유자가 누가 돼서 왔든 간에 반환 거절할 수 있죠. 이래 돼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경매권 행사를 했다. 여기에 됐어요. 누가 했든 간에 갑이 했든 을이 했든 병이 했든 간에 경매를 하게 되면 누군가 경락이 되겠죠. 자, 이때요. 경매했을 때 경매 행사가 돼서 경락이 되면 여기에 있는 1번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러면 1번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3번에 있는 이 2번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죠. 그래서 1번 저당권자가 변제받아가고 견학되면서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자가 견학되면서 남는 돈에서 받아가고 마지막으로 병이 받아가는 거죠. 이때 갑이 경매 신청했던 을이 경매했던 병이 경매했던 아니면 제3자가 경매했던 관계없습니다. 경매했다면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여기에 있는 2번 전세권 3번 2번에 있는 2순위의 저당권도 함께 소멸해버려요. 이렇게 다 소멸하네요. 여기는 그죠? 왜? 1번 저당권이 기준되니까 다른 권리가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1번 저당권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보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소멸하죠. 그런데 여기는 유치권은요. 법정 담보물건이니까 여기에는 경락받아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와서 야, 그 물건 내 거야. 건물 내놔 하면 이 사람 뭐 해요? 나 못 줘 할 수 있는 거죠. 왜? 아직 나는 수리비 안 받았어. 수리비. 수리자가 내가 수리했는 사람인데 비용 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은요. 비용 받을 때까지는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따라서 3번에요. 옳은 것은 정의 경매 신청. 병이 경매 신청. 정이 아니라 병.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하여 정의 유치권을 제한 모든 걸 소멸한다. 그렇죠? 여기에 경락받은 사람이 정이다, 무다, 무. 경락받았다.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여기는 갑, 을, 병 모두 소멸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유치권은 그대로 남아있죠. 돈 받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정한테 가서 야, 내 소유물 내놔 하면 거절합니다. 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이런 관계다.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질권으로 가볼까요? 질권. 질권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인정되죠. 물건에는 동산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 가능해요. 이때 동산이나 권리질권의 대상 목적물은 이거는 뭐예요? 사적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돼요. 물건, 권리. 양도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질권자가 말이죠. 즉 채권자 아닙니까? 질권자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결국은 이 질권자는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받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경매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처분하니까 양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권리도 마찬가지고요. 동사 마찬가지고. 다만 여기 요 권리에 대해서는요. 부동산 사용권이 들어있는 권리는 안 돼요. 여기에 권리질권의 권리에 대상되는 거, 예컨대 임차권이라든지 뭐 지상권, 뭐 지역권, 전세권 같은 거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소유권도 안 됩니다. 소유권은 저기는 동산질권의 대상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권리는 어떤 거 있을까요? 거래 가능한 채권, 일반 지명채권 같은 거, 아니면 무기명채권, 금전채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지시채권.
또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금전 채권이 일반적이죠. 금전 관계되는 것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이것도 역시 질권에 관한 내용도 한번 봅시다. 1번 질권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에 지역권은 질권에 목적되지 않는다. 그죠? 지역권은 여기 물건에 관한 내용이니까 부동산 사용권에 관련 되니까 안 되죠. 지상권, 지역, 전세권 안 돼요. 주식은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네요. 2번 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증서를 교부하고 교부하면 되죠. 예컨대 이거 아니겠어요? 지시채권은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 수표 배서해서 넘겨주면 되죠. 배서 교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채권, 질권 공동 입주서에 따르면 책임 전질은 동산 질권이다. 보통 채권, 질권 공동 입질서이다. 이것은요 책임 전질에 관한 성격이에요. 책임 전질. 그러니까 채권하고 돈 받을 채권과 그 다음에 질물을 함께 채권자 다시 채권자한테 입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 전질이라는 것은 질권자가 책임하에 다시 자기의 채무를 위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경우에 여기는 동산질권이 아니라 권리도 함께 넘어가니까요. 권리와 권리질권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동산질권 이게 함께 여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의 채권, 질권자의 자기의 채권을 자기한테 돈 빌려주는 채권자한테 다시 넘겨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붙어 있는 동산, 자기가 가지고 동산을 함께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 질권이면서 동시에 권리 질권도 함께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긴 천연과 수차여 다른 채권을 먼저 그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질권자의 과실 취득권이라고 하죠. 이때 변제 충당 목적입니다. 변제 충당 목적. 따라서 변제 충당은요, 이자에 먼저, 그 다음에 원본에 충당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합니다.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한다. 그렇죠? 5번에 질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시효한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질권 행사는 담보물권 행사하는 거하고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은 별개예요. 채권 행사는 돈 내놔라고 권리 행사해야 되잖아요.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은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동산질권 봅시다. 자, 동산질권에서는요, 돈 받을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동산 인도해야 돼요. 동산 인도할 때요, 여기에 대리 점유 안 돼요. 뭐 점유 개정요. 동산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인도는 안 된다는 거죠. 점유 개정이 인도는 안 돼요. 자, 봅시다. 1번 바로 나왔네요. 동산 질권은 점유 개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동산의 소유자가 질권자한테 당의 동산을 건네줘야 된다는 거야. 질권자가 직접 점유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점유 개정이라는 방법으로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우리 민법의 규정에는 대리 점유 금지 났어요. 대리 점유 금지. 이 말은 곧 점유 개정 금지라는 뜻입니다.
2번 양도할 수 없는 동사는 안 된다 했죠. 3번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수차에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 변제, 이걸 과실치권 했죠. 변제 충당. 4번 질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할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불가분성이죠.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5번 질권자가 질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시효는 진행한다. 질권행사와 채권행사는 별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갑은 을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반지의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어때요? 을이라는 사람이 질권자가 되는 거죠. 갑은요, 채무자인 질권 설정자가 되겠죠. 채무자인 질권 설정자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채권자이죠. 500만 원 채권.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여기에요. 반지는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질권자가 반지.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지는 소유권 누구 거예요? 얘 소유권이에요. 갑 소유물. 자, 옳은 것은 했죠. 1번. 갑은 자신이 그 반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을이 질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안 되죠. 여기에는 채무자가 점유하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했어. 점유 개정 금지했죠. 요거예요, 요거. 1번. 갑이 점유하면서 을이 간접 점유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반지가 갑의 소유가 아니라 갑의 병으로부터 빌린 것인 경우에도 그게 뭐예요? 2번. 질권의 선의취득이에요. 이게 가능하죠. 따라서 2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3번. 갑이 을과의 질권 설정 계약 이전에 제3자 정과 반지를 타인에게 담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했다. 이 약정은 채권적, 즉 당사 사이에만 효과가 있어요. 당사자 약정한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이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채무불이행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죠. 제3자한테. 그죠? 그러나 질권은 성립해요. 을에게는요. 요 질권은 성립해요. 뭐냐면 갑이 제3자와 약속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과 약속한 게 야, 다른 사람한테 야, 이 반지는 질문을 세우지 마라. 뭐 부부 사이일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근데 요 두 사람 사이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을한테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4번. 변제기에 도래한 후에 변제에 가름하여 을이 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다고 한 것. 이걸 뭐냐면 유질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질계약이요. 변제기 후에 하면 피담보채권 변제기 후에 한 경우 이런 유효한 약정이 돼요. 그런데 변제기 전에 하면요. 전에 하면 무효가 돼요. 이 유질 계약이요. 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4번. 따라서 4번은 변제기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질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해야죠. 5번. 질권 설정 후 3자가 반지를 침탈한 경우 을은 질권 자체에 기한 물건 청구를 행사했을 뿐 점유 회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질권자는요. 5번. 질권자는 두 가지 이걸 있어요. 질권이 있고요. 또 당해 목적물을 점유했잖아요. 점유권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침탈당했죠. 침탈당한 경우 그러면 이 질권에 기해서 물권 청구를 행사하죠.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침탈당했을 때는 우리 민법은요. 204조였어요. 201조인가요? 201조였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는 데죠. 이렇게 해요. 점유물 반환 청구. 204조구만요. 점유권에 침탈당했을 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어떻게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연되고 이것도 인연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병존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물건 청구권과 이 물건 청구권이 병존한다 라고 해석해야 되죠. 자, 그 내용들을 정리를 딱 해줍니다. 4번의 내용들을 일단 알면 기본적으로 질권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자, 틀린 문제만 좀 한번 볼까요? 5번 권리질권. 틀린 것은 했죠. 3번 보시죠. 채권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요. 채권 질권자가 자기 명의로 자기 채권 범위에서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질권 설정자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권자 자신의 채권 질권자의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권리로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어요. 3번. 자, 여기에 권리 질권이 있으면 권리 질권자 자신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제3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제3채무자한테.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다음은 질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죠. 5번 봅시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352조의 소정은 질권자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한다. 아니죠. 요 질권자 이익을 해하는 것은 바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채권을 감소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죠. 채권 자체의 양도 이 자체는요. 질권자에게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란 거죠. 왜? 채권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7번. 다음은 질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이것도 5번 한번 보죠. 동산 질권은 목적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그것도 인도 방법은 민법상의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아니에요.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질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거는요. 유치적 효력이에요. 질권자는 질물을 꽉 쥐고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요. 자, 그 다음에 8번. 민법상의 질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3번부터 먼저 보죠.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적인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했죠. 이거잖아요. 그죠? 권리 질권에서의 권리에는 보면 동산의 사용 수익권에 관계되는 것은 제외된다. 우리 법에요. 그래서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소유권은 동산 질권으로 가야 되니까 안 된다.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사용 수익권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알아두셔야겠어요. 성격상.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또 보시면 되겠네요. 9번. 질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볼까요? 채권 질권 공동 입증서에 따르면 책임 전질은 뭐라고요? 권리 질권과 동산 질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권리 질권이자 물건에 대한 동산 질권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성질상.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10번. 다음의 전질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전질권 또는 질권 자, 먼저 1번 한번 보세요. 1번. 전질권의 범위에 있어서는 원칙. 전질권은요, 기본적으로 원질권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변제기든 그 범위든 원칙적으로요. 원칙. 이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이게요. 따라서 존속기관이든 그 다음에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든 그 내용들이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틀린 거죠.
존속 기간은 원질권에 무관하다 했으니까요. 2번 질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2번 피담보 채권 이거는 민법에 아예 범위를 정해놨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본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 비용 그리고 질물 보존에 따르는 손해배상 또 질물 보존 비용뿐만 아니라 질물 보존 비용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나 질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동산 위에 수개의 질권이 성립할 수 있고 수개의 질권 사이의 순위는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합니다. 우선효과요.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합니다. 당연히요. 그 다음에 4번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를 승낙하면 이 통지 승낙에 의해서요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요 전질했을 때 통지 승낙 통지는 전질권 설정자가 전질권 설정자가 뭐냐? 질권자예요. 이 사람이 질권 설정자한테 통지해야 되죠. 통지 또는 질권 설정자가 승낙을 하죠. 이렇게 이 두 가지 통지 승낙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이 통지 승낙, 통지 또는 승낙 이것은 전질권자가 질권 설정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추면 그렇죠? 통지 승낙을 갖추면 전질권자는 질권 설정자에 대해서 야, 너 질권 설정자 너는 네 채무 있잖아. 채무를 질권자한테 변제하지 마. 내가 변제받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이죠. 이게 대항력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전질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질권 설정자가 야, 왜 내 물건 네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할 때 나는 전질권자라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적법하게. 자, 이게 대항요건이다. 알아두셔야겠죠. 5번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래요. 전질권자도 원질권과 마찬가지로 경매권이 있고요. 똑같이 있습니다. 요건은 다 갖춰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11번의 이 내용은요. 법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니까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11번도. 자, 변제와 구상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됐죠. 자, 5번 보시죠. 5번. 나머지는 법 조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놨으니까 법 조문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의 평가에 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 그래요. 간이 변제 충당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 경우에 질권자는 이에 관하여 미리 채무자에게 하나여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요 채무자뿐만 아니라 미리 채무자 및 질권 설정자 채무자 및 질권 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채무자한테만 통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질권 설정자에게도 사전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이걸 사전 통지 의무가 있다. 두 사람한테 해야 돼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 뭐 동일이 내면 한 사람한테 하면 되지만 채무자와 질권설정자, 질권설정자 제3자일 수도 있죠.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있으면 다 통지해야 돼. 사전 통지 의무. 미리라 했죠. 미리. 자, 그래서 5번이 됐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 법 조문에 있는 중요한 조문들만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 놓으시면 돼요. 주로 우리 질권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는 이렇게 법 조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 내기가 쉬울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 대리점유라는 용어를 우리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유 개정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동산질권에서는 점유 개정인 대리점유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질계약. 유질계약은 당해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유질계약하면 무효예요. 그런데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한 후에 유질계약하는 경우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